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주제는 핀테크 기업 소파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소파이 주가가 정말 눈에 띄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연 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어디까지일지, 또 현재 주가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보면요, 소파이가 회원 수도 많이 늘리고 수익성도 개선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들도 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계획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금융 이야기를 옆에서 친구가 설명해 주듯이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들어보시면 궁금증이 좀 풀리실 겁니다. 네, 소파이는 확실히 이 전통금융 시장에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회사죠. 네, 단순히 지금 보이는 숫자들, 뭐 성과 지표 이런 걸 넘어서서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상위 10대 금융기관이 되겠다. 이런 목표요. 와, 목표가 정말 크네요. 네, 야심차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또 그 목표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전략은 뭔지, 이런 걸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표면적인 정보 너머에 본질을 좀 보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주가 흐름인데요. 네, 그렇죠. 2024년 중반 이후로 주가가 무려 4배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금요일 종가가 26달러 54센트였죠? 네, 맞아요. 이런 강력한 상승세,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역시 회원 기반이 확 커진 거랑 수익성이 좋아진 거,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원수랑 수익성요. 네, 지난 3년 동안 보면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네,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이는 회원 수를 무려 3배나 늘렸어요. 대단하죠. 와, 3배요? 네, 근데 단순히 덩치만 키운 게 아니라 속도 다지고 있는데요. 최근 분기 조정 EBITDA 이걸 보면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아, EBITDA요?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으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보여주는 그거죠? 맞습니다.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회계 기준, 그러니까 개입 기준으로 봐도 순이익 계산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요. 예상보다도요? 네, 이건 회사가 그냥 막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익을 내는 쪽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인상적인 성과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막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회사들 보면 혹시 너무 공격적으로 사업하다가 대출 같은 거 부실해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회원 수가 3배 늘었다는 건 좋지만 혹시 뭐 신용 기준을 너무 낮춘 건 아닌지? 그러면 나중에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소파이가 신용 건전성 관리도 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개인 신용 대출의 순상각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손실 처리하는 대출 비율인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0.9%포인트 떨어졌어요. 순상각률이 떨어졌다는 건 부실 대출 비율이 오히려 줄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데도 대출 심사 기준을 잘 지키거나 오히려 더 강화하면서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성장과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경영진의 위기 관리 능력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성장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고 있다 이런 거군요. 여기서 또 되게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바로 수수료 기반 수익이 확 늘었다는 점이에요. 아,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2분기에 작년보다 무려 72%나 성장해서 이제 회사 전체 매출의 44%나 차지한다고요? 와,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4분의 1, 그러니까 한 25% 정도였다는데 말이죠. 네, 이건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이 수수료 기반 수익은 주로 자기 자본이 크게 들지 않는 사업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다른 금융기관 대출 상품을 소파이 플랫폼에서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핀테크 회사들한테 고객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기술 플랫폼 사업 같은 거요. 아, 그러니까 직접 대출 내주고 이자 받는 거 말고 약간 중개자나 플랫폼 역할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매출을 다양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요. 소파이가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경기에 민감한 전통적인 대출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전략 변화예요.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에서 소파이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훨씬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본 효율성 높이고 수익 구조 안정화시킨다. 오,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인데요. 소파이의 최종 목표가 기존 은행 서비스는 거의 다 하고 거기에다가 막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까지 더하는 금융 슈퍼 앱이 되는 거라고 하던데 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죠. 그럼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발표됐어요. 우선 2025년 말까지 투자 플랫폼에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다시 넣을 예정이고요. 아, 예전에 했다가 없앴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했다가 중단했었는데 시장 상황 보면서 다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또 국경 간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도 시작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 송금이요? 그건 기존 해외 송금이랑 어떻게 다른 건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 중간 단계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기존 은행 통해서 보내는 것보다 더 빠르고 싸게 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물론 아직은 좀 초기 단계지만요. 국제금융 거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흥미롭네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네요. 그 외에도 아직 소파이가 안 하는 전통적인 은행 상품들도 꽤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성 예금 증서 CD라고 하죠. 그런 예금 상품이나 자동차 대출, 또 중소기업 대출 같은 거요. 아, 맞아요. 중소기업 대출. 네. 그리고 특정 유형의 투자 계좌, 상속 IRA 같은 거 이런 분야는 아직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사업도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고요. 와, 진짜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해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계속 늘리는 게 결국 상위 10대 금융기관 그 목표랑 연결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목표는 정말 야심찬데요. 이미 시장 꽉 잡고 있는 큰 은행들을 넘어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 은행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물론 엄청난 도전이죠. 기존 은행들 규모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하지만 소파의 전략은 그냥 기존 은행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더 편리하고 더 싸고 더 개인한테 맞춤화된 금융 경험을 제공해서 경쟁 우위를 잡겠다는 거죠. 아, 차별화 전략이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서비스 확장은 고객들이 다른 은행 갈 필요 없이 소파이 앱 하나로 거의 모든 금융일을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이른바 락인 효과를 키우려는 필수적인 단계고요.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핀테크 혁신이 가져올 변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강점을 살려서 차별화된 경험을 주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그런데 소파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 변화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1조 6천억 달러나 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일부를 민영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눈에 띄던데요.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소파이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소파이한테 잠재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어마어마한 기회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소파이가 원래 민간 학자금 대출, 재이용자, 그러니까 리파이낸싱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시작이었죠. 네. 그 말은 즉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나 운영 노하우가 이미 상당 부분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진짜로 연방 학자금 대출 일부가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소파이는 이 시장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대출 자산이랑 고객을 확보할 기회가 열리는 거죠. 와, 회사의 뿌리랑 관련된 분야에서 다시 한번 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니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게 소파이한테 주어진 가장 큰 대출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요. 네, 그렇죠. 바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시장의 잠재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학자금 대출 시장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훨씬요. 훨씬 크죠. 소파이의 주택담보대출 사업이 2분기에 작년보다 92%나 성장했어요. 놀라운 성장률이죠. 92%요?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아직 회사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하지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주택 시장은 금리에도 민감하고 경쟁도 엄청 치열할 텐데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준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아, 금리 하락 가능성. 네, 금리가 내려가면 집 사려는 사람도 늘고 기존 대출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재용자 수요도 늘어나겠죠. 둘째는 팬데믹 이후에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집 사려는 잠재 수요가 여전히 아주 높다는 점이고요. 셋째는 미국 전체 주택 자산 가치가 무려 35조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에요. 35조 달러요? 네,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소파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아주 작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기존 은행이나 모기지 전문 회사들이랑 경쟁은 아주 치열할 겁니다. 하지만 소파이는 자기네 디지털 플랫폼이랑 통합 금융 서비스 이걸 활용해서 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려갈 계획인 거죠. 그렇군요. 학자금 대출 민영화라는 잠재적인 호재에다가 거대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확실히 기대되는 부분이 많네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직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소파이라는 브랜드를 잘 모른다는 점도 있잖아요. 아, 네, 그것도 맞아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없을 텐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거, 이거 소파이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죠. 근데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케팅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해요. 아, 마케팅 투자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프로풋볼 NF의 경기장 이름 사용권 계약했잖아요. 소파이 스타디움. 네, 맞아요. 이런 큰 투자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성장률도 대단하지만 만약에 브랜드 인지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파이를 알고 서비스를 쓰게 된다면 성장 곡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 또 다른 강력한 성장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분석의 핵심 질문이자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파이 주식을 현재 가격대, 그러니까 30달러 아래에서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미래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당연하죠. 어떤 주식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지금쯤 다른 일 하고 있을 겁니다. 하하, 그렇죠. 중요한 건 투자는 항상 불확실하다는 걸 아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요. 소파이는 분명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혁신적인 금융기관이고 또 전통 은행 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자기들 비전 아래에서 꽤 괜찮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나 수익성이 좋아진 거. 특히 자본 효율성이 높은 수수료 기본 수익이 확 늘어난 거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모기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 또 학자금 대출 민영화 같은 잠재적인 외부 환경 변화까지 생각하면 긍정적인 요인들이 참 많아 보여요. 네, 분석가는 바로 이런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파이의 미래가 아주 밝을 걸로 예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의 잠재력이나 학자금 대출 민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진짜 현실이 되면 회사 성장세는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월요일 오후 기준으로 30달러 바로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재 주가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매력적인 진입점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소파이가 계획대로 사업을 잘 확장하고 수익성을 계속 개선해 나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결국 분석의 결론은 현재 가격대가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쪽으로 좀 기울어 있네요. 물론 투자 결정은 각자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판단 과정에 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소파이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금리가 확 오른다거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신규 사업 확장이 더디다거나 혹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막 견제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소파의 강력한 성장 동력과 수익성 개선 노력, 또 미래 성장을 이끌 수수료 기반 수익의 중요성, 신규 서비스 확장 계획, 그리고 학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의 정말 거대한 잠재적 기회까지 소파이를 둘러싼 다양한 면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소파이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제시된 분석은 확실히 소파이의 밝은 미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요? 소파이의 그 야심찬 목표, 상위 10대 금융기관이 되는 과정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숨겨진 어려움이나 혹은 이번 분석에서 혹시 놓쳤을지도 모를 중대한 위험 요소는 없을까 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예를 들면 금융 규제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뀐다거나 확자금 대출 말고 다른 분야에서요. 아니면 핵심 기술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 같은 변수들이요. 그렇군요. 그런 변수들도 있겠네요. 네, 이런 잠재적인 변수들이 소파이의 성장 궤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소파이라는 기업과 그 미래 가능성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최신 동향을 저희와 함께 발빠르게 따라잡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간,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